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기학 그 1장과 2장의 문제를 제가 올린 거를 보고서 어떤 학생이 그 2장의 내용은 제가 우리 교재, 유기학 최병태 교수가 쓴 우리 책 교재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1장의 내용은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즉, 미트나 이런 유격 강사들에 대한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대한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갖고 제가 PPT 설명하지 않은 1장에 대해서 긴급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PPT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교학에서 저는 항상 사이언스부터 강의를 하죠. 그죠?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는 지난 2장을 설명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이언스가 뭐라고요? 지식, 암,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그렇게 막연한 지식, 암이 사이언스를, 즉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워킹 디피니션을 정의하겠습니다. 보통 사이언스에 대한 디피니션은 지식암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워킹 디피니션, 즉 뭐예요? 워킹이 뭐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정의는 뭐라고 내렸어요? 객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 즉 객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혹은 관찰 이런 것들이겠죠. 만약에 인문사회과학이라면은 나름대로 뭐 사색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전읽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사회과학이라면 뭐겠어요? 뭐 사회적 통계, 요즘 뭐 한참 뜨고 있는 빅데이터도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을 통계학적으로 분류해서 사회학에 나왔던 거로 기억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오른다라는 아주 고전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 결정이 형성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을 어떤 통계에 의해서 결정한 거죠. 그것처럼 워킹 디피니션에 의해서 자연과학 쪽의 과학은, 자연과학은 즉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자연과학적인 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도 하지만 화학에서는 어떻게 다룬다 그랬어요? 일반학에서 화학의 정의가 뭘로 설명되어 있었습니까? 물질의 과학으로 설명되어 있었죠. 물질의 과학은 뭐였어요? 물질은 뭐예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좀 더 일반학 책에는 세분해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통해서 그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화학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 워킹 디피니션은 어떻게 정했냐면은 트랜스퍼 페노메나 오브 밸런스 쉘 일렉트론. 밸런스 쉘은 뭐예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유효가 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의 트랜스퍼 페노메나, 이동 현상을 얘기한다. 즉 화학에서는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이온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나눈다. 뭐 그런 쪽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런 물질의 과학을 다루는 화학적인 분야에서 우리들은 유교합물을 다루고 있어요. 유교합물을 다루는 것이 유교학이에요. 자, 이 유교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교합물과 대별되는 무교합물이 있죠. 즉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얻은 화합물은 유교합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교합물이다라고 통상 그전에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1828년에 독일의 화학자 벨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가 아닌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얻었어요. 즉
이렇게 보면 리드시아네이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를 만들어내고 이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를 가열해서 우레아를 만들었어요. 우레아라는 게 뭐예요? 요소죠, 요소. 요소. 여러분들이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줌 요자예요. 오줌 요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줌 요자, 오줌 성분인 것을 우레아라고 하는데 그 우레아는 오줌은 누가 넣어요?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근데 이 뷰엘러가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를 가열해서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의 오줌이 아닌 동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합성으로 오줌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줌 성분을. 그래서 이때까지 1828년까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부터 얻어지는 화합물을 유기화물이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바뀌었다. 그래서 서서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죠. 1828년에서 한 20여 년이 지난 1850년대에서는 유기화학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얻은 유기화물이 아니라 탄소화합물을 유기화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탄소화합물을 유기화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배우는 유기화학에서 다루어지는 원소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 수많은 100여 가지의 원소가 있지만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원소는 한 10개도 채 안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탄소, 5쪽에 질소, 6쪽에 산소, 물론 7쪽에 플로로도 다 포함되지만 이렇게 CH, 그죠? O, N, 할로겐, 그리고 이제 3주기에 있는 이런 원소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론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루이스 산내의 촉매 성분으로서 이제 많이 역할을 할 거고, 이 7쪽에 있는 원소들은 불활성 기체, 할로겐족으로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이것이 붙은 화합물들은 실은 탄소 화합물도 있지만 탄소가 아닌 것들로 해서 무기물의 원소이기도 하고 유기물의 원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기에서 다루어지는 원소는 이것처럼 한 10여 개밖에 안 된다. 주 성분은 CHNOSP 정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몇 개 안 되는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기화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기화물은 의식주에 많이 쓰여요. 의약품, 생활성 물질, 화장품, 비누, 그 다음에 식품, 천연 섬유, 농약, 염료 등도 있는가 하면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 합성 섬유면 폴리에스터 섬유 있죠? 여러분들 양복지 중에 요즘에는 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쓰죠. 왜? 너무 빨리 닳기 때문에 합성 섬유를 섞어서 써요. 모직을 쓰더라도. 그리고 고무, 합성 고무. 자동차 타이어가 합성 고무죠. 그거 외에 전자재료. 전자재료 분야에 요즘에 전자재료의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반도체 제조 공정은 어떻게 보면은 화학 공정의 하나죠.